우리 조상들이 옛부터 중요하게 여긴 가정사로 관혼상제는 살아가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일이며 그 중에서도 죽음은 사람이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여겼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시한 유교 사상이 근간이 되었던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내기까지 엄격한 격식과 절차에 의해 과정을 진행했다. 왕이나 백성 모두 장례를 치를 때는 현세에서 내세로 떠나는 길을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게 애도하면서 예를 다해 죽음을 대하는 한국인만의 고귀한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초상이 나면 재물을 잔뜩 차려놓고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제를 올린다. 경건한 의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고 망자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다. 옛부터 지속되어 온 오랜 풍습일 뿐만 아니라 조상을 섬기는 의례로서 뿌리를 내려온 관습인 것이다. 주검을 수습하고 조상을 치르고 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의식은 예법이라는 줄기가 관통한다. 한국 사회가 그 시족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에 그 상을 당했을 적에 그 슬픔 및 애도하고 그 추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시족 가족 구성원들이 일치하여서 같이 치룬 고인을 보내는 의식의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의 급작스런 부재로서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경건하다. 상여가 나가는 길은 상주뿐만 아니라 상여꾼과 죽음 의식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까지 모두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그리고 죽은 자가 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상여꾼의 입을 빌려 대신하며 슬픔을 표현한다. 한 사람의 죽음에 올 때는 혼자 왔지만 마을 동리에서 한 사람의 죽음에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갈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처럼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바로 장례를 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누구네가 이제 오늘 떠난다 이래 하면 동네 아이고 어른이고 전부 나와서 상여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다시 이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한 사람을 잘 모셨다. 마지막 가는 길에 마을 사람이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선보였던 상여 행렬은 슬프고 애절한 가운데 춤추듯 놀이하듯 저승길로 망자를 인도한다. 죽은 자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정성과 예를 다하는 것이 장례의 기본인 것이다. 사회민俗학적으로 볼 때 장례라는 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인에 대한 추모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유가족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안고 유가족들을 유모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세 번째 이 장례를 치르고 난 가족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해 가지고 화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장례의 아주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은 마을 공동체에서 생명의 문화를 지켜나간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지역이다. 장지로 가는 길에 망자를 모셔가는 상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작해 소중하게 보관했다. 상여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상여집은 마을 어귀에 위치하며 상여를 지키는 사람인 고지기가 존재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곳 경산 지역의 상여집은 규모와 가치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막으로서 이렇게 상여집을 짓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기와로 와가로 해서 이렇게 대골형으로 누각으로 해서 아주 멋지게 지어진 상여집이고 이제 건축학자들도 와서도 보고 깜짝 놀라죠. 상여집을 이렇게 근사하게 잘 지었는 것은 보기 드물다. 그리고 우리가 상여집을 이렇게 지금 연구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상여집은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일 큰 상여집입니다. 많은 상여집들이 망자가 타는 상여를 보관한다고 해서 외딴 곳에 지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방치해 흉물스럽게 변해갔다. 그러나 경산 상여집의 경우 대골형의 기와집으로 건축되었고 마을 공동체의 현황을 알리는 동중 문서가 발견되면서 민속학적, 학술적, 건축학적인 역사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곳에 보관된 상여는 서민들의 것으로서 유난히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장식이 특징이다. 일반 서민들이 상여를 타고 장지까지 가는 것이 사실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비록 양반처럼 임금처럼 살지 못했지만 내가 죽어서 이렇게 갖는 그 집은 이제 무덤을 전년집이라고 하는데 전년집으로 갈 동안에는 이 상여를 타고 싶다. 이제 이런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협의를 한 거죠. 아, 우리 이러지 말고 누구나 우리 삶과 죽음은 함께 하니까 이 죽음의 문화를 우리가 죽어서도 상여를 탈 수 있게 공동으로 하나 제작을 하자.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바로 상여집입니다. 조상 때 죽은 자를 장지까지 운반하던 제구인 상여는 조상들이 죽음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망자일에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예의가 바로 상여로 이동하는 것이며 이 죽음의 문화에 영생의 의미를 부여했다. 육신은 이제 안장이 되었지만 영혼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오시는데 살아계실 때는 우리와 함께 안방에 거주하지만 돌아가셔서는 더 높은 곳, 더 신령한 곳에 모시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처럼 예를 갖추고 살아있을 때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이 더 질서가 있어지고 또 어른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강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선시대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조상들은 망자의 영혼을 신주에 담아 다시 집으로 모셨다. 죽은 어른이 저승에서 현실의 자손을 도와준다 믿으며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예의를 지킨 것이다.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별도의 공간인 사당을 마련할 정도로 후손의 평온과 안녕을 바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사당이다. 이는 죽음을 대하는 특별한 선조들의 예법이었다. 가래는 중국에서 유입된 예술을 두고 이제 조선 국민들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새로 편집된 게 좀 이렇게 잘 적응된 것이 이 사례 편람이었거든요. 사례 편람을 펴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사례 편람에서 장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신을 이 산소에다가 온전하게 모시고 또 시시때때로 산에 가서 벌초를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 과정에 보면 이 집안에 사당을 모시게 하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유교식 장례의 기본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사회 가치 기준으로 정립되면서 일상의 예절에 관해 모아 기록한 주자 가례와 관원상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사례 편람은 한국식 전통 의례를 이끈다.
조선시대에는 예법에 따라 유교적 장례 방식이 널리 보급됐다. 특히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보은과 효도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삼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냈다. 3년상은 장사를 마친 후에도 부모의 신주를 모시고 염하게 거처하며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올리고 마치 살아계신 듯이 섬기며 못다한 효를 다하는 유교적 예법이었다. 상주는 밖에 나가 다닐 때에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라 하여 머리에 박립을 쓰고 얼굴을 가렸으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엄격하고 복잡한 죽음의 예와 절차가 존재한 것이다. 전통 상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길게 3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따진다고 하면 한 29개월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에 보게 되면 처음 초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첫날, 그다음에 옷을 입히는 습, 그다음에 둘째 날 하게 되는 소령, 그다음 날 하게 되는 대령, 그리고 4일차의 성복.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성복 이후에는 3개월까지 장지를 준비하는 치장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주기인 소상, 2주기인 대상, 그 다음에 담제, 길제로 해서 총 19단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죽음의 과정을 뜻하는 말로 상례는 장사를 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절차는 장례이며 이후 망자를 기리며 제사를 지내는 예절은 제례라 명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명의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모 아니면 조상을 일상을 같이 생활하다가 그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되고 그분을 이제 떠나 보내는 과정에서의 이별 과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이별하고 나서 조상 신으로서 다시 뭐 받들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살아서 봉양하든가 아니면 죽어서 재의례를 통해서 효의 실천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아마 우리 의례 문화에서 가장 밑 바탕에 끓는 저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례의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망이 확인되면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위로하였다. 오시 길동 자택별세. 이후 죽은 이의 머리와 팔, 다리를 바로잡는 수시를 행한다. 입, 코 등은 막고 손과 무릎 등을 묶고 혼니부를 덮어 기다린다. 음식과 신발, 노잣돈을 준비해 망자에게 저승길을 안내하는 저승사자를 위한 음식상도 마련한다. 상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여행렬로 망자가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떠나는 마음을 담아 의식을 치른다. 상여 문화가 이제 정말 이제 생활 속에서 꼭 귀중한 문화로 점점점 자리매기면서부터는 이제 상여가 점점 화려해지고 장식이 이제 영생을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아름다움을 이제 의미하는 것들로 꼭들어서 다 이제 막 전부 장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어떤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함께 가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여에 보면은 이렇게 안내자, 길동무, 제인들 그리고 또 영생을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 문양들을 장식을 해서 상여 속에서 모든 어떤 의미를 담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이제 흔적을 이 상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망자가 평안하게 저승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과 새, 그리고 동반자와 제인들로 상여를 장식했다. 피안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는 바로 상여다. 그동안 역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상여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모아온 곳이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상여 장식 곡두는 인물상, 동물, 식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상여에 부착했다. 곡두는 이승과 저승,
현실과 꿈 사이를 오고 가는 존재로서 괴로워하거나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고 지켜주는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겼다. 꼭두는 상여의 둘레를 장식하던 나무 조각품인데요.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상여 둘레를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4가지 기능으로 꼭두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길을 안내하는 꼭두, 2번째 호의하는 꼭두, 3번째 시중을 드는 꼭두, 4번째 즐겁게 하는 꼭두가 있습니다. 망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꼭두는 돼지, 호랑이, 말 등 동물을 타고 망자와 함께 떠나는 모습을 표현하며 역동적인 분위기를 띈다. 망자가 나쁜 영향력에 침입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호의 꼭두는 무기를 긁고 있거나 위협적인 표정을 하고 있다. 망자에게 생시와도 같은 시중을 드는 꼭두는 상해에 배치될 때도 뒤따르는 형태로 제작되고 공손한 손 모양과 정적인 여성으로 표현된다. 상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불안과 이별의 슬픔을 뜻하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을 담당하는 즐거운 꼭두가 등장하게 된다. 망자가 이승을 떠나기 싫어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즐겁게 하게 꼭두들을 장식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형태가 재밌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사용된 상여는 크기가 웅장하고 수십 개의 꼭두가 장식되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상여와 망자를 지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존재인 용과 봉황의 꼭두도 상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용은 청룡과 황룡이 서로 꼬여져서 나타나는 모양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맨 위에서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앞과 뒤에서는 수직적으로 청룡과 황룡이 교차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봉황은 불의 새로서 지상에서 살고 있는 새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전설적인 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승에서 저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망자에게 준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상여는 여러 사람이 어깨에 짊어질 수 있도록 만든 가로대 위에 관을 놓을 수 있는 판을 짜고 대개 한옥 모양을 본떠 만든다. 수많은 사람의 호의를 받으며 가장 화려한 가마를 타고 길을 떠나는 모습이다. 망자는 상여와 함께 탄 꼭두의 도움으로 현세를 벗어나 전혀 새로운 영역의 세상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용과 봉황은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형상을 취하며 인물상 꼭두도 초월과 비상을 상징하는 듯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망자의 곁을 지킨다. 꼭두박물관 수장고에는 수천 개의 전통 꼭두가 보관돼 있다. 초상을 치를 때 더 이상 상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꼭두.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풍기는 따뜻한 기운이 반갑기만 하다. 꼭두의 색은 보통 죽음을 떠올리면 어둡고 무채색이고 단조로운 색을 띠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두는 그와 반대로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슬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승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인 저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오방색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전통 색깔을 띠고 있고 이 색채들은 자연에서 딴 색채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이거나 조화롭지 못한 색깔이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꼭두는 저마다의 역할에 따라 입고 있는 옷의 색과 표정, 자세가 다르다. 살판세라는 물구나무 자세를 한 광대. 배려 있게 시중드는 정적인 자세부터 전설적인 동물과 동행하면서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예술 감각을 잘 살린 꼭두는 한국의 철학과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이제
일반 서민들이 무서워하던 존재를 꼭두로 만들어서 호위하거나 길을 안내하는 꼭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무서워하던 존재가 시대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양반에서, 두 번째는 대한제국 순사나 경찰관, 세 번째는 일본 식민지대의 일본 순사관, 마지막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을 지닌 꼭두는 그 당시의 강력한 존재, 무서운 존재를 형상화해 제작된다. 특히 서민들의 상에는 수십 개의 꼭두가 장식된 만큼 양반부터 군인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일반 백성들의 상례 문화가 웅장한 장례 행렬, 화려한 상여와 꼭두 장식, 예절을 지켰다면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국조 의례에 의해 정해진 국가 예절에 따라 상례를 진행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는 왕실의 상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재가 존재한다. 왕족의 상례에 사용되었던 왕실 상여는 일반 백성의 상여와 달리 꼭두나 특별한 조각 장식이 거의 달려있지 않고 매우 검소한 형태를 띈다. 왕실에서 사용했던 상여는 국조 오례의나 주자가래의 방법을 많이 따라서 단순하고 그리고 검소한 색채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1847년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의 묘를 이장할 때 사용했던 예산 남은들 상여는 당시 조선왕실에서 제작했다. 비단을 들이오고 크고 작은 매듭을 장식해 왕실의 위엄은 높이고 저승길을 안내하는 꼭두와 안전하게 지켜주는 용과 봉황 장식은 뜻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만 최소화해 부착했다. 유교 사상에 따른 왕실의 예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주자가래는 유교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서책이고 조선시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은 검소 그리고 청렴 결백한 선비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상례 문화일지라도 왕실이나 사대부 상여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색채가 단조로운 상여인 거에 반해 서민들은 주자가래를 따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상여를 장식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여는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 모양으로 상여의 네 귀에는 유소를 단 봉수를 꽂고 내면에 천으로 된 벽적 그리고 깃발 장식품인 진용을 들이워 왕실의 격식을 표현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장례와 관련된 사물을 관장했다고 기록한다. 조선시대에 시신을 담는 관과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던 관청으로 귀후소가 존재했다. 종육품의 관리와 책임자, 제조, 실무급 별자와 관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켜는 일꾼, 그리고 서리와 노비가 소속돼 주검과 구율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조선 왕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 용품을 조달하는 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조선 이전에 고려 시대부터 그 일부 있기 시작했는데 관과 각을 다루고 장례 용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이런 기관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이 기관의 역할은 왕실과 양반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이 용품을 공급하는 것이었고요. 조선 후기에 오면 일반 도성 국민들 대상으로도 이걸 관광업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다해 장사를 치르고 돌아가신 분을 진정으로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간다는 뜻을 지닌 귀후서. 미리 관을 준비해놓고 사람들이 물품을 사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장사 지내는 예의를 백성이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무덤에 매장을 할 때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그릇을 함께 묻으며
저승에서도 생전과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기를 바랬으며 상주가 입는 상복과 갓, 신발까지 유교식 예법에 따라 규격화된 것을 갖추어 장례를 치르게 된다. 왕의 죽음에도 엄격한 절차와 예법이 존재했다. 왕이 돌아가시기 전 신하를 불러 유언을 남기는 고명이 진행되고 왕이 숨을 멈추면 솜을 코에 대고 사망을 확인하는 촉강계가 이어진다. 이후 왕의 승하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내시가 지붕 위에 올라가 상위복 3번을 외쳤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주장했던 것은 유교 사회를 건설하는 거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물론 거부감이 있었겠지만 왕실로부터 일반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유교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유교 의례를 신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통 의례라고 보는 관점들은 이전 왕조 시대였다고 얘기하는 조선의 예법, 그것이 유교로 진행되는 관점이라고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은 왕이 살아생전 행차를 하는 모습과 유사하게 치러졌다. 정조대왕의 국장 행렬을 살펴보면 수십 채의 가마와 수백 마리의 말, 그리고 천여 명의 신하가 동원돼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능으로 이동할 때 장의 행렬 순서는 전반부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분위기지만 후반부는 상복을 입은 신하들이 상여를 메고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분위기로 진행하게 된다. 정조대왕께서는 그 아버님 사도세자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가장 크신 왕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그 효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더 심어주고 그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해서 정조대왕의 국장도감 의궤 반차도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왕이 죽은 후 장례의식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국장을 운영할 기관과 담당자의 소속, 관직, 성명을 남겨 중요한 기록으로 보관했다. 국장에서 중요한 점은 상여가 2개 사용됐다는 것으로 장례 행렬에서 좁은 길을 지날 때 임시로 사용하는 작고 단순한 모양의 상여인 견여가 먼저 길을 나선다. 이후 수백 명의 신하가 어깨에 맨 큰 상여는 왕의 관을 모신 대여라고 불리며 왕릉으로 향한다. 장례 행렬이 왕릉에 도착하면 악귀를 쫓는 의식을 진행하고 부장품을 배치한 후 흙을 뿌려 공식 행사를 끝나게 되는데 이후 국장에 쓰인 상여를 모두 태웠다. 상여가 2대가 나갑니다. 대여랑 견여가 나가는데 대여는 왕의 제궁이 모셔져 있는 곳이고 견여는 기록상으로는 그 좁은 길을 갈 때라든가 그럴 때 왕의 제궁을 조그만 상여로 옮겨 실는 그러한 것 때문에 왕의 그 장례에는 상여가 2개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800년 정주의 국장에 관한 의식과 절차는 4권의 책으로 기록하고 능행 반차도로 행렬을 그려 넣으며 정조대왕 국장 도감 의궤로 편찬한다. 왕실의 상례 문화와 달리 사가의 장례 문화는 개인의 기록으로 전해진다. 1724년 조선시대 유학자 임경천이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남긴 기록에서 당시의 상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임경천은 부인이 아파서 죽고 난 후 장례를 치르면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절절한 시로 표현한다. 그 백수의 시 내용이 하나같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 죽고 보니까 내 마음은 이렇구나. 어느 하나하나 사물을 볼 때마다 죽은 부인을 생각하면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두 시를 썼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못했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시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부인의 죽음을 통해
장례의식의 내용을 담은 유일한 기록물이 바로 임경천의 시인 것이다. 갑작스레 당신 아픈 까닭을 지금도 알지 못하니 고쳐주지 못해 죽는 그날까지 한으로 맺혔다네. 지는 듯한 날씨도 그대를 더욱더 아프게 하였고 친척들도 멀어지니 그 모습 더욱 외로웠겠지. 남겨진 한이 너무나 슬프고 병을 조금도 낫게 하지 못하고 당신이 죽게 된 건 나 때문이니 갑자기 모든 것을 잊고 싶구나. 조선시대 남겨진 문학을 통해서 당시 가족의 죽음에 어떤 예를 갖췄는지를 알 수 있다. 유교 사회에서는 이제 남존여비라 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또 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드러내어놓고 글을 쓰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절묘하게 기록했는 이제 일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뭐 상내 문화를 다각도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문학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나타났던가, 또 문학 속에서 이제 가족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예를 갖추었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지요. 강원도 횡성의 정금 마을에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민요가 전해 내려온다. 한 인간을 삶에서 죽음으로 나르기까지 서민들의 애환과 고귀한 정신이 담겨 있다. 무덤을 조성할 때 관을 묻기 위해 땅을 판 후 관을 자리하고 그 위에 흙을 덮게 되는데, 이때 흙에 석회나 재를 뜻하는 회를 섞어 다진다. 하여 이 과정을 회다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회다지를 하는 것은 나무 뿌리나 뱀, 쥐, 여우와 같은 동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죽은 사자가 다시 살아서 되돌아오면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산자의 공간과 죽은 자의 공간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후대로 넘어오면서 회가 다짐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회다지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다지 소리가 많이 회자되고 이런 것들은 그 형태가 기본적으로 노동이고, 거기에 따라서 발을 맞춰서 같이 함께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회다지 소리가 뭐 문화재화되고 지역 축제화되어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그렇게 담아서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강원도의 무형문화재인 횡성 회다지 소리는 장례 때 하관이 끝난 후 회를 넣고 다지면서 부르는 노동요이다. 횡성 회다지 소리는 먼저 소리꾼이 망자를 애도하는 구성진 가락을 청하는 청회로 시작한다. 여섯 명의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들고 금정 안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흙을 밟는 연회가 이어진다. 선소리에 맞춰 회다지꾼들이 서로 등을 대고 엎드려 서서히 다리를 드는 동작을 반복하며 흥겨운 소리를 진행한다. 구석구석 웃는 소리, 회다지가 절정을 이루는 과정의 방회는 두 발차기와 세 발차기 동작으로 일꾼들이 어울려 우렁차게 소리를 한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회각묘를 조성했으며 관주에 회를 섞어 묘를 보호하는 방식이었다. 주자 가래에 따르면 회각묘를 조성할 때 석회가 모래와 섞이면 단단해지고 황토와 섞이면 차지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되면 돌이 되어 개미 등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회각묘 조성 방식은 먼저
묘강 바닥에 숯을 깔고 나무 틀을 만든다. 나무 틀 안쪽에 석회, 가는 모래, 황토로 만든 산물을 붓는다. 이후 회벽이 천천히 굳으며 목간 안치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목간을 안치하면 회벽 상단면에 횡대를 걸친다. 나무 틀을 대고 횡대 위쪽으로 산물을 부어 회각묘를 완성한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묘제의 변화는 처음에는 돌로 쌓는 그런 축적분을 해서 삼국시대에는 그런 식의 형태가 보여지고, 그다음에 고려시대에 와서는 화장 문화로 이루어져서 주로 화장으로 해서 관이 석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선시대에 오면서 유교를 숭상하면서 그 회각묘로 변화되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묘의 그 봉분의 크기는 국조의례에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대부의 묘의 크기와 일반 백성의 묘의 크기는 나라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도 변화했다. 전통 유교식 상례 자체도 18세기, 19세기를 넘어오면서 그 실학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행하기 불편하거나 하기 힘든 같은 경우는 과감히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맞추어서 전승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제 시대를 들어오면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상례, 전통 상례 같은 경우는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었던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1912년 발표된 묘지 취체 규칙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은 일제가 지정한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사용해야 했다. 이때 일본의 이 규칙에 의해서 공동묘지에 지정된 땅만 매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조했거든 거거든요.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바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조선에 있는 우리 민중들의 보통의 이 생각들하고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저항에 들어가요. 왜 전통적인 묘를 못 쓰게 하느냐? 왜냐면 우리는 가족묘지, 문중묘지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통이 일부 일제가 만든 법률에서 하루아침에 이게 이 전통을 건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국민들이 당혹하면서 강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일제가 만든 규칙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당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상소문도 발견된다. 독립운동가, 그 당시 일제에 항거했던 유명한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김세동 선생님이 당시에 이제 우리 임금이 순종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일본이 묘지법을 반대한다.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적은 거죠. 예, 처분이 없어진다, 예의 질서가 없어진다, 우리 형수 밑에 할아버지가 들어가야 되고 공동묘지를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시기, 일방적인 장례 규칙 제정으로 순종 임금이 고민에 쌓여 있었다. 당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김세동은 일제의 묘지법에 반대하는 상소를 순종에게 올렸다. 한민족 정신의 근간인 유교를 무너뜨리고 전통 상례와 장례를 막는 행태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한 것이다. 위의 임금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돌아가신 어른을 욕되게 하면 세상에 아래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어찌하여서 조상으로 받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헛된 일에만 힘쓰겠습니까? 충이라는 두 글자를 가져다가 잘 지켜서 계속 유구한 역사를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례는 급변하게 된다. 조선 총독부는 건전한 장례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풍습을 대폭 간소화시킨 의례 준칙을 제정하여 강제했다. 일제 시대의 그 의례 준칙에 의해서 현재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보면
지금 장례식장에 가보면 양복을 입고 완장을 차고 리본을 달고 있는 이런 모습, 요것과 아마 3.1장, 이건 거의 일제시대에 시작된 의례준칙의 영향으로 보면 되거든요. 현대에 들어서면서 장례 문화를 학문으로 연구하고 있다. 고유의 정신은 계승하면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도 도입하는 과정인 것이다. 고인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생전 모습을 원래대로 표현하는 분장학 등의 학문도 생겨났다. 지금 저희도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현장에서 있는 분들한테 본다 그러면 고인에 대한 의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습의 절차, 그러니까 수의를 입힌다고 하는 절차인데 그 습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복직을 전통적인 한복의 형태인 삼백옷으로 변화되긴 했지만 삼백옷을 입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있고 그게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는 절차를 거쳐 관에 넣는 과정을 염습이라 한다. 옷과 혼이불로 싸서 묶은 후 입관을 하게 된다. 관의 밑바닥에 회를 깔고 칠성판을 놓고 그 위에 지효를 깔고 그 위에 시신을 놓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에는 망자가 저승으로 떠날 때 입는 의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생전에 입었던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사용했으며 관복이나 혼례복을 입기도 했다. 수의라고 하면 대부분 옷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자, 우리가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하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옷뿐만이 아니고 이불요 그리고 베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 안에 이제 장매라고 하는 큰 이불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땅을 뜻하는 지금을 깔고 그리고 베개를 놓고 그리고 고인분을 모신 다음에 천금이라고 하는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로 한지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숯이라고 처음 임종했을 때부터 손과 발을 묶었던 부분이 현대에는 많이 생략이 되었다. 그러나 고인의 몸을 씻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의 예는 철저하게 지킨다. 고인의 몸이 보이지 않게 수시포로 덮어야 하기 때문에 발에서부터 수시포를 천천히 올려가면서 수의를 입히는데 먼저 하의를 입히고 매듭을 묶는다. 죽은 자를 대하는 예의는 의식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옷뿐만 아니라 이불, 요를 깔고 베개를 놓아둠으로써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고인을 대하는 정신은 계승되고 있다. 먼저는 우리가 수의를 입힐 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고인을 다리를 많이 든다던가 옆으로 많이 제낀다던가 이렇게 고인의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하고요. 제가 좀 힘들더라도 움직임이 없이 반듯하게 모신 상태에서 예를 다해서 모실 수 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의례는 음양오행에 따른다. 혼과 백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고인의 머리 방향을 바꾸거나 제례를 치르면서 상주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등 어느 과정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빈틈없이 진행되는 예법.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역할인 것이다. 전통을 공부하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보는 관점이라고 뭐냐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정체성을 찾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한국인의 죽음이고 그 한국인의 의례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전통적인 맥락에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례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며 상례 문화도 변화한다. 매장뿐만 아니라 화장도 시행하고 있다. 가정의례 준칙에 의한 장례 문화가 새롭게 발표되었다. 그동안 일본에 의해 변질된 완장 착용과 제단 꽃장식 등이 개선되면서 우리 고유의 정신을 장례 문화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핵 가족화가 됐다는 것에 대한 장례 문화가 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저조하게 됐고 그 세대들이 지금 현재 장례식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핵가족 사회로 장례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품 및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모든 분이 상을 당하게 되면은 경황이 없습니다.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찾게 되고 또 그런 절차를 도와주는 상조라는 문화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 사람의 죽음은 개인과 가족만이 감당해야 할 슬픔이 아니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며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던 공동체 문화였다. 전통 장례 문화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개선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효 문화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문화입니다. 장례 문화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잘못 들어온 수의라든가 제단꽃이라든가 이런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이 돼가면은 장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옛날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도 살릴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조들이 상례와 장례를 치르며 행한 예의 범절은 기순관을 초월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된다. 죽은 사람을 묻고 묘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위로하고 즐기는 아름다운 문화.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극락왕생의 내세관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여 문화는 고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인사. 참 내 가족을 떠나보는 슬프지만 내 성의를 다해서 생명을 마무리하는 이런 문화가 어느 세계에도 없는 것 같아요. 춤과 노래로 시신을 운구하는 상여 문화를 통해서 장례는 꼭 슬픈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축제에 가까울 정도로 진심으로 애도했다. 조선시대 유교를 바탕으로 생활관, 내세관, 영혼관, 육체관에 의하여 정립된 우리의 장례의식은 고유한 전통으로 계승되어 나가고 있다. 의례를 이렇게 보면 죽음 의례만 말고요. 반대편에 있는 출생 의례를 보시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저승에서 또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왔으면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들은 또 다른 시작인 거고 죽음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삶 속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의례인 거죠. 인생의 의례는 모두 당사자를 주인공으로 하지만 죽음의 의식은 사회가 정해놓은 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망자가 타고 가는 상여와 망자의 안내자가 되어주는 곡도는 죽음을 단절이 아닌 이승과 저승을 잇는 삶의 문화로 승화시켜낸 선조들의 지혜다. 조선시대 유교의 춤과 효 사상을 근간으로 만든
인생의 통과 의례는 죽음의 상례를 통해 삶에 대해 묻고 있다.